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공수처의 이런 결정에 경찰이 밟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예측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윤주원 기자, 어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번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공수처는 그제 오후 9시쯤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은 경찰이 어제 오전 7시에 접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공수처는 9시 40분, 오전 9시 40분에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후 2시에 이 앞서서 중계에서 들으신 것처럼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결국 오후 3시 반쯤 이 공수처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위임을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 향후에 공조본 체제 하에서 협의해서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 앞서서 경찰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이 브리핑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0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상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제가 체포영장이 마감되는 시한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날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원래 상황대로 왔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용역기관이냐 경찰 내부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결국 책임은 경찰이 지고 뭐 조명은 공수처가 받으라는 거냐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종훈 실장님 어쨌든 공수처가 불신과 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가장 잘못한 건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자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럼 법조문을 찬찬히 뜯어서 다 봐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이 지휘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바뀐 어떤 내용입니다. 검수완박. 그렇죠. 검수완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우리가 지휘를 할 테니까 굳은 일은 다 경찰에 하라라고 지금 이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난색을 표명했다 이거지만 난색을 표명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경찰이요? 그렇죠. 경찰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사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공조하자, 뭐 이첩해라라는 어떤 요구를 그래도 들어서 함께 이제 공조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가서 뭐 충돌하고 몸싸움하고 굳은 일은 다 그냥 시켜버리고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수사해서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나중에 어떤 성과는 자기네들이 공수처가 그대로 그냥 안겠다라는 의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면서 법적으로도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경찰은 난항을 표명했고 이제 공수처는 안팎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무능했다라는 비판에 더불어서 아예 법 조문도 모르는 기관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네. 여러 기관이 수사가 나섰다가 일단 공수처가 다 달라 해가지고 일단은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종호 실장님 말씀대로 이 법조문도 좀 이해가 못하는 거고 또 능력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래서입니까? 일단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 내란 혐의 수사 초반에는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이 세 개의 수사기관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서 사건을 이첩하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이첩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경찰도 사건을 이첩해 온 상황이었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애초에 사실 수사 역량이라든지 또는 이런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조직 구성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인력이 적어서 어렵다라는 상황들이었다면 애초에 사건을 왜 이첩해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물론 그 수사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리고 공수처가 뭔가 이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특히나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영장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모습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공수처가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경찰에 떠넘겼던 근거를 한번 볼 텐데 검사 출신의 이고은 변호사님 저희가 한번 모셨는데 자, 변호사님 일단 형사소송법 81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이 부분 같은데 뭐 규정을 좀 넓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법 47조를 보면 이 공수처 검사 등의 직무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준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형소법의 81조를 적용해서 우리는 이제 사법경찰관 내지는 관리에 해당하는 일반 경찰에게 이런 집행의 권한을 좀 위임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논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이 수사 준칙상의 이 수사 지휘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현재 검찰에서도 영장을 집행할 때 우리를 더 이상 지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수처 검사가 이 형소법 81조를 들어서 수사 준칙상 이 폐지된 권한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공수처에서 이 부분을 일임하려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이라고 하면 일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신청 자체의 출발이 경찰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체포영장을 처음에 청구했던 것은 경찰 신청이 아니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휘하에 함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찰의 집행 부분을 일임한다라는 건 모든 책임을 경찰이 이 집행부에서 지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형소법상의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규정 자체가 이 검사의 경찰의 수사 지휘권 자체가 폐지됐다라는 부분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체포에 대한 부분 모두 일임하겠다라는 것과 지휘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형소법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만약에 경찰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집행을 했다면 이 집행 자체가 또 위법 수사다, 위법한 집행이다라는 논란에 또다시 휩싸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정정된 부분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법조문도 제대로 이해 못하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시열 기자가 앞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영장 재청구가 좀 이뤄졌는데 윤정 기자, 근데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영장 유효 기간은 뭐 밝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영장 재청구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장을 공수처가 재청구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이었습니다. 네. 이게 영장이 지금 이미 발부가 됐을 수도 있고 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 확인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1차 집행의 경우에는 이 공수처가 12월 30일 오전 0시에 신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에 영장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네. 이걸 법원이 발부 여부를 공개를 하진 않고 그때 당시에 공조본이 이 문자 공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이 발부 시점으로부터 따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부가 됐는지 여부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이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7일 이상의 기한을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처럼 이 시한 자체가 7일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왜 유효 기간을 이번엔 밝히지 않겠다고 한 건가요? 사실 일반적으로요. 수사기관이 어떤 강제 수사에 나서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체포 영장을 받을 때 네. 그 유효기간, 그러니까 이 영장의 기한을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처럼 7일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1월 6일까지가 영장의 만료 시한이다라는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상황이 오히려 이례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과 또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론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장의 기한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대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 영장에 대한 부분, 특히 강제 수사로 나아갔을 때 그런 체포 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적인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집행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는 공수처가 미리 이른바 좀 회를 너무 먼저 깠다 이런 게 좀 당시에도 사실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발부된 것 그다음에 영장실이 언제까지인지까지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크게 준비된 게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브리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의 신중함 또 어떤 엄중함을 생각해서라도 영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공개가 없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동훈 실장 이제 네네. 관심은 그래서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체포 제시도가 아마 이뤄질 것 같은데 네. 공수처와 경찰이 이렇게 좀 약간 갈등을 빚는 듯한 좀 모양새가 나와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까 이런 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 집행 실패 또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만약에 다시 재집행을 하려면 해야 될 과제가 양쪽의 관계 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났듯이 영장 집행조차도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또 일임을 한다 아니다라는 이런 논란이 딱 드러난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조본이라는 체제가 있긴 했지만 이첩을 경찰도 그러니까 수사처 그러니까 이 공수처를 지켜본 어떤 느낌이 강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영장 공수처가 지금 발부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태도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건의도 많이 했잖아요. 아, 이건 지금 체포해야 된다. 또는 경호처장을 지금 체포해야 된다. 이런 식의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난 상황이니까 첫 번째는 양쪽의 어떤 관계 설정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협조에 관련된 문제들. 공수처가 좀 더 경찰의 입장을 존중을 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2차 집행을 할 때는 분명히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확실하게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관계 설정과 함께 목표 설정과 함께 그다음에 계획이 완전히 성립이 된 이후에 들어가야지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들어갔다면은 이 1차의 어떤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뒤에 좀 준비했습니다만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번 1차 집행 시도 때 박정준 경호청장을 뭐 현장에서 체포하냐 마냐 놓고 또 옥신각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일단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호처가 막는다고 하면은 경호처장을 체포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1차 영장 집행에서도 사실 경호처와 어떤 대치가 있었을 때 경찰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공수처 검사들이 이걸 만류했다라는 것인데 이 만류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런 흔들리는 모습에서 본다면 앞으로 목소리가 좀 커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2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만큼은 경찰의 의견이나 또 경찰의 어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만약에 경호처가 또다시 불법으로 이 부분들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즉석에서 그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입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도에 보면 뭐 특공대 투입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2차 영장 집행에서는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 내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공수처 이런 상황 그리고 경찰과의 엇박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석동현 변호사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처음서부터 법치주의가 정말 훼손되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에는 내란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아직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 사례나 인력 면에서 정말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검찰로서도 정말 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수사입니다. 그러한 수사를 공수처가 어떤 욕심을 좀 아주 과도하게 상식 밖으로 이렇게 지금 내서 이렇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참 덤비는 꼴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이 윤석열 측 변호인단 얘기 들었는데 공수처가 좀 무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두 가지의 쟁점을 두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죄명에 내란죄가 없다는 거죠. 즉, 이 직권남용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작은 걸로 더 클 수 있는 내란죄를 관련 범죄라고 해서 수사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말이 되냐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것이고, 반면에 공수처에서는 어찌 됐던 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 중에 인지된 이 고위공직자죠. 윤석열 대통령이 범한 이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반발하고 있는 쟁점은 바로 이 관할 법원입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이 공수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우회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냐? 이건 위법한 영장 발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소법상의 관할권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고, 어찌됐든 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의견서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영장이 발부됐고요.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영장 발부 자체에 대한 위법성이 나중에 문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공수처의 이런 결정에 경찰의 반발,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어떤 반발 목소리 들었고, 자, 윤주원 기자, 정치권에서도 어제 오늘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비판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수사권이 없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 불법 수사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 지휘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휘권이 없이 불법 지휘를 한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향해서 사퇴 압박을 넣기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표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지휘 권한 역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지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공수처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영장을 재집행했을 때 실패하게 된다면 공수처장을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반응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 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야 이게 들으셨는데 뭐 짝퉁 영장이라는 얘기 나오고 비판
행태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공수처장 굉장히 무능하다, 뭐 탄핵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글쎄요, 뭐 일단 당 자체에서 뭐 공수처장을 지금 바로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뭐 공론화된다라기보다는요. 일단 공수처장, 특히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꼬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량이 안 될 거였다면 애초에 사건 이첩을 왜 요구했는지부터 사실 돌아가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일부에서는 아예 지금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도 지금 나올 정도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거나 뭐 탄핵을 뭐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일단 공수처와 그리고 경찰이 이 영장을 다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들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의지를 좀 더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오늘 오후에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오동훈 처장이 참석을 하는데 저희가 과거 발언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오늘 영장 집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부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네, 어쨌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일단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자, 오동훈 공수처장은 뭐 엑스맨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윤지영 기자,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오동훈 공수처장 사법연수원 27기로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다. 네, 1998년에 판사로 임관해서요.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서 2017년 퇴직하고 이 법무법인에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당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난해 5월 2대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수사 경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초반에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무능하다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바보 공수처장이다, 엑스맨 공수처장이다 이렇게 맹비난, 비아냥에 가까운 맹비난까지 쏟아부었고 일각에서는 여당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검사 출신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판사 출신이고 여당이 추천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무능이라고 봐야 될지 안 하는 거 수사를 안 하는 건지 이런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종호 실장님은 네네. 이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추천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심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은 딴 사람이었어요. 김태규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금 권한대행이죠. 김태규 당시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었는데 네. 그렇게 추천을 사실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그때 당시에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거든요. 여야 뭐 이렇게 해서 동수일 때. 근데 반대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추천이 되고 한 사람이 검사 출신, 한 사람이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검사인데 검사 출신을 하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거니 해서 윤 대통령이 판사 출신인 지금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후에 청문회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국민의힘 추천이라고 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옛날에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이근식 의원에게 3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어요. 근데 단순히 후원금을 보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판사 출신이 사실 후원금 보내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직업을 자영업 이렇게 해서 꼼수로 우회로 이렇게 뭐 그 후원금을 보내서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에서 국민의힘 추천이니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뭐랄까 공수처장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수사 같은 경우는 검사 쪽이 많이 좀 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실 수사 논란이 뭐 이렇게 보면 뭐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올 법하고요. 어쨌든 앞으로의 수사 방향까지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영장을 다시 한 번 더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발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체포영장이 한 번 다시 발부가 된다고 하면 또다시 집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집행에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으로 직행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에 성공한다면 그간 계속 일주일 동안 보도했던 내용처럼 아마 공수처로 이동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집행에 실패할 경우엔 결국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이 주요 공범들이 다 구속이 된 상태고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직행하더라도 결국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법원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은 정상대로 오늘 나오겠죠? 네,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청구했던 것도 한 30시간 정도가 걸려서 발부가 됐는데요. 사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의미가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유효기간을 얼마를 요청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14일을 요구했는지 최대 한 달까지도 저는 검사로서 유효기간을 기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최대 한 달까지도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사 중지가 되어 있고 피해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도 사실을 적시해서 체포영장 발부받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던 간 이 영장 첫 번째 발부에 30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이 연장의 의미를 갖는 재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공수처와 경찰이 이제 2차 재집행에 나설 텐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아마 관심이 쏠릴 겁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2차 집행 성공 못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좀 구겨지는 상황이 갈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체포영장 2차 집행 때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서 반드시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앞서서 1차 집행 당시에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경찰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었지만 공수처에서는 수적인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체포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1차 집행 당시에는 형사기동대 그리고 경찰 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집행에는 이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도 지금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 경찰이 경호처 직원까지 체포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충돌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초강수를 주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적 충돌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굉장히 걱정됩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양쪽 국가 기관이잖아요. 네.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해서 공직자들이 혹시 다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불행한 사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고 또 질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요. 그렇지만 경호처가 만약에 계속해서 불법으로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로서도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들고 가는 것이고 이게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선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딱히 저항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아마 추가 인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 뭐 필요하다면 뭐 특공대까지 투입을 해서 지금 경호처의 인력들을 좀 수적으로 압도하겠다라는 좀 전략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소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2차 집행을 통해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두고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거를 사실 대내외 시선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생중계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충돌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럼 시선들이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종호 실장이 이걸 2차로 끝내야 되는 건지 안 되면 또 경찰이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진다면 굉장히 대내외에 보는 우리나라의 시선도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영장 집행과 관련돼서의 해프닝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영장이 무조건 집행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그냥 몰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윤 대통령과 물밑에서 사전 작업으로 스스로 며칠까지 출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협상이랄까요? 어쨌든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든 영장을 지금 집행하려고 한다면 지난 1차 집행과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 1차 집행 때는 1차 저지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미니버스가 1차 저지선인데 1차 저지선이 그냥 쉽게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도열에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나무들로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그러면 이 철조망을 다 절단하지 아니하고서는 버스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또 버스가 한 대가 아닙니다. 벌써 버스를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세 대를 하고 그 바깥으로 한 두서너 대 더 이제 버스를 세워둘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다리도 동원돼야죠. 사다리 동원돼서 철조망 끊어야죠. 1차 저지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이 시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생중계 된다거나 혹은 이 바깥에 있는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양쪽의 시위대들에게 이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된다 그러면 훨씬 더 자극적인 그런 이 자극해서 혹시나 소요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런 가정하에서 좀 더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경호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끝까지 맞서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지금 경호처는 이 대통령 관저 주변을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네. 것처럼 지난 1차 집행 때는 1차 저지선 그리고 2차 저지선이 상대적으로 쉽게 뚫린 측면이 그랬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지선, 이 공관촌 입구에는 이 미니버스 한 대만 저번에는 놓여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미니버스 7대가 저 철문의 앞뒤로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저지선, 이 1차 저지선으로부터 100m에서 150m 정도 더 가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관저구역 입구부터 진입도로 주변까지 전부 다 원형 철조망을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앞서서 산길로 우회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 날이 갈수록 요새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집행에 임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 이후로 1차 때 좀 집행을 불허했는데 2차 때도 사실 뭐 바뀌는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네, 경호처에서는 아마도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동일하게요. 아마 2차 집행 때도 경호처법이나 형소법을 들어서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할 때 이제 이유로 들었던 것이 사실 그간에는 형소법 110조, 111조 이 군사상 기밀 내지는 이 직업상의 공무상의 비밀 등에 대해서는 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 규정을 들어서 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이 영장 집행에
때문에 우리는 협조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체포영장과 이 체포영장에 이제 부과돼서 함께 발부됐던 이 수색영장에 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부기됨에 따라 이 부분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법 상의 이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활동을 위해서 안전 우려 때문에 대통령을 경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호처법을 보면 이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 위해 활동 방지, 위해 방지를 필요한 이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서부지법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 활동이다야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요. 따라서 경호처장을 비롯한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의 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행위가 어쩌면 경호처나 또 이 관련 이 경호를 했던 사람들이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집행 때는 이 부분의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준 경호처장을 경찰이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일단 입건해서 2차 출석 요구했는데 오늘도 좀 부응한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럼 향후에 어떤 조치가 좀 처해집니까? 네, 1차 출석 요구가 지난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2차 출석 요구일이었는데요. 이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불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신 조사 변호인을요? 일정, 네,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통 이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땐 당연히 변호인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해당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에 대한 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패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일단은 출석 일정을 차후 조율하겠다라는 것이 경호처장의 입장입니다. 네, 박정준 경호처장은 지금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변호인단을 대신 출석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윤정 기자, 일단 박정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름을 처음 알았다, 경호처장 네. 이름을 이런 분도 갖고 계신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앞서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이지 네. 않습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네, 경찰대 재학 중 29회 행정고시 최연소로 합격을 하기도 했고 또 수석으로 경찰대를 오. 졸업한 엘리트 경찰 출신인데요. 그렇군요. 2010년 경찰처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찰대 2기생 중에는 처음으로 치안 정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20대 총선에서는 이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하기도 했는데 이 모두 낙마했고 결국에는 이 야인으로 지내다가 지난해 9월부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 경호처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김용현 후임이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경호처 논란이 좀 끊이지 않았는데 뭐 초대 경호처장이 김용현 전 장관이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경호처에 대한 예산과 뭐 인력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좀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올해 이 경호처 예산이 1,390억 원입니다. 지난 2022년 예산보다 43.4% 정도 급증을 한 거의 겁니다. 절반이나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인건비 예산이 635억여 원으로 지난 3년 동안 17%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인력 규모도 더 늘어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몸집을 지속적으로 키워온 것입니다. 이 경호처가 견제기구가 없이 너무 막강한 조직으로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이 전문가들은 경호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민주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 통제 지휘 요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행의 방임은 제2의 내란 행위라며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탄핵을 바로 추진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의 직에 있으면서 국가적인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경호처가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국가기관 사이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국민적인 불행한 사태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권한 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해서의 지휘권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1차 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가 불법으로 막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경호처장의 업무 배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이 부분을 그대로 직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도 지금 고발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권한대행에 대해서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이런 발언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과격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 최상목 대행 탄핵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9번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네네. 이 거의 강대강으로 똑같이 말을 주고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오동훈 공수처장도 그렇고 또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9번이나 있군요, 탄핵. 무능하다거나 직무유기, 무능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견제할 수 있는 현행법상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묻지마 탄핵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안타까운 건 국정 혼란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위기, 국가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건건이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마음에 차지 아니한 어떤 행위가 벌어지거나 혹은 또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마다 탄핵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장 변호사께서는 그냥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언급도 사실은 회피해야 된다. 언급할 때마다 사실 불필요한 정쟁이 벌어지고 바로바로 또 국민의힘 대응할 수밖에 없고 네. 대응하면 그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 정쟁이 있고 정쟁이 있으면 국민들은 지금 가뜩이나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황인데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굉장히 긴장 수위가 높아간다고 하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말을 거들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습니다.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속에 품은 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야 사령탑들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긴장 수위가 높아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최상목 대행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이건 어떤 법률에 따른 것이죠?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 협조를 거부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공수처법 이 3조 3항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 또는 이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이 공수처 사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던가 또는 협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 사무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집행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요구하거나 하면 이 해당 법령을 우리가 위반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권한대행으로서 이 부분은 협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최상목 대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규정에 이 2항, 한 항을 더 올라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조항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즉, 이 공수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수처 사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어떤 자료를 내라, 또 나랑 협의해서 그 수사의 결과를 내던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영장 집행이 어려움에 당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안으로서 제시한 것인데 이 부분이 과연 이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나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그 조항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공수처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항상 우리는 협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좀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내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부분에 공감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법조문을 끌어다가 핑계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조항 자체는 결국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을 때 권력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이 부분을 보장해주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 이것을 3조를 근거로 대면서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핑계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앞으로 벌어질 영장 집행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권한대행으로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내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실장님, 장윤주 부위원장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법 해석에 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공수처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그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으로 보이지 공수처가 어떤 협조를 요구했을 때 그것마저도 들어주지 마라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나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긴 한데 거꾸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느냐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실 접근을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법조항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공수처법을 원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희가 소개해드렸다시피 관절을 찾고 또 헌법재판소에 찾아서 항의하기도 했는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한 40여 명이죠. 30에서 한 40명 정도 의원들이 찾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거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도부는 지금 장외 집회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의원들의 행동 자체를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어제 국회에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 직후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당 지도부는 지금 신중한 입장이다.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런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광장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면 국정이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 여론조사 한번 볼 텐데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더니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를 보시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45.2%, 국민의힘은 34.4%를 기록했습니다. 양당의 지지도 차이가 3주 연속
좁혀진 상황인데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지지율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짧게 한번 여쭤보겠는데 두 분께 먼저 이종훈 실장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원래 지지층, 그러니까 집토끼라고 표현되는 지지층은 8년 전처럼 분열될 수 없다. 8년 전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4번의 어떤 선거에서 졌거든요. 그걸 대비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에 결집을 했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국정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거듭하고 있다. 이 실망감,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일시적으로 어쨌든 지지율이 저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다 여쭤볼게. 일단 한 달 계엄 이후에 한 달이 지났고 지금 뭐 탄핵 소추가 이뤄졌지만 이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진전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라고도 봐야 됩니까? 장기간 이어지는? 그렇죠. 저도 뭐 이 시장님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일단 보수 진영의 위기감으로 결집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야당 쪽,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이나 이 내란 사태,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려가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실망감도 다소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의 또 추이도 읽어가면서 양 정당은 또 국민들의 민심을 읽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